나는 한도현이다. 52세.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날 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평소와 같이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4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불타는 냄새.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청년을 보았다. 소방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타오르는 건물에서 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그 순간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친숙함.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청년이 내가 30년 전에 버리고 온 운명의 열매였다는 것을. 내 이름은 한도현. 사람들은 나를 책벌레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책이야말로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 내 서점 지혜의 숲은 그리 크지 않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온갖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문학서부터 철학서, 역사서까지. 베스트셀러보다는 오래된 고전들을 더 많이 취급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 요즘 시대에 누가 종이책을 읽느냐고. 전자책이 대세인데 왜 고집스럽게 서점을 고수하느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이 서점이 전부다. 52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제대로 사랑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책과, 그리고 30년 전에 내 손으로 놓아버린 한 여자. 매일 아침 8시에 서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그 사이사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들이다. 동네 할머니들, 대학생들, 가끔 지나가던 직장인들. 그런데 이상했다. 요 며칠 사이 계속 같은 꿈을 꿨다. 젊은 시절에 내가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꿈. 그 여자의 얼굴은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도현아, 약속해. 꼭 돌아온다고. 그때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미안해.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난 청년의 이름은 이정우였다. 27세. 소방서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그는 한 번에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화재 진압이 끝난 후 나는 어쩐지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우는 헬멧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왜 그럴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별일 아닙니다. 이런 게 제 일이니까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아, 어머니 혼자 계세요. 걱정 많이 하시긴 하죠. 특히 이런 큰 화재가 있을 때면. 저희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윤지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윤지연. 그 이름이 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설마 그 지연이. 어머니 성함이 윤지연이요. 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내가 서울로 떠나면서 곧 돌아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겼던 그 여자. 설마 이 청년이. 아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윤지연이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 미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눈빛. 그냥 아는 분과 이름이 같아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헬멧을 썼다. 그럼 저는 이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우야, 혹시 너는 그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윤지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청년 정우의 얼굴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지연이가 보낸 편지들, 누렇게 바랜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1993년 봄, 내가 서울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지연이는 21살이었다. 곧 돌아올게. 기다려줘.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다. 서울에 올라온 나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다.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지연이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은 멀어져 갔다. 생활은 팍팍했고 공부는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겁쟁이였다. 지연이에게 전화도 편지도 점점 뜸해졌다. 변명거리는 많았다. 바쁘다. 힘들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나는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다.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지연이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다. 사랑보다 자존심을 택한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외로운 삶이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청년이 지연이의 아들이라면? 나는 계산기를 꺼내 날짜를 계산해봤다. 1993년에 내가 떠났으니까 1996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27세가 맞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지연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윤지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청년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의 미소가 지연이를 닮았다는 것. 3일 후 정우가 내 서점에 나타났다. 나는 책을 정리하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화재 현장에서. 예, 소방관님이시죠. 어떻게 이곳을.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근처를 지나가다가 서점이 있길래. 정우는 서점 안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정말 책이 많네요. 특히 고전문학 코너가 인상적이에요. 그는 자연스럽게 문학 코너로 걸어가 책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평소에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주로 소설이요. 최근에는 박완서 작가님 작품을 읽고 있어요. 남옥이라는 작품 혹시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27살 청년이 박완서를 읽다니.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라이트 노벨이나 웹소설을 찾는데 여기 있어요. 좋은 취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머니,
영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책을 정말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지연이도 책을 좋아했다. 특히 소설을. 우리가 만날 때면 항상 새로 읽은 책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어머니가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식당 일 때문에 바쁘시지만 틈날 때마다 읽으세요. 말씀하시길 책이 있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말투, 그 표현, 지연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어머니, 혹시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계신가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래는 전남 목포 출신이세요. 제가 어릴 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목포, 그곳이 바로 지연이의 고향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혼자 키우셨다고요? 네.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연이, 정말 지연이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혹시 어머니 연세가 50세세요. 올해로. 계산이 딱 맞았다. 지연이가 23살 때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정우일 것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나는 27년 동안 내 아이를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다. 실례지만 어머니 식당이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서 2정거장 정도 가면 있어요. 지연 식당이라고. 작지만 음식 맛은 정말 좋거든요. 지연 식당. 자신의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지었구나. 나는 정우에게 책값을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자주 오세요. 좋은 책들 많이 준비해 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지연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럼 저는 이만. 조심해서 집에 가세요. 문을 나서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정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정우가 내 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연이를 직접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서점을 일찍 닫고 지연 식당을 찾아갔다. 2정거장이라고 했으니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 마음은 복잡했다. 30년 만에 지연이를 만난다면 그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원망할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할까? 아마 원망할 것이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그녀를 버렸으니까. 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자락에 지연 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간판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식당이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윤지연. 30년이 흘렀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에 흰 털이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이가 나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지연아, 도현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다. 다만 조금 더 낮아졌을 뿐. 오랜만이야.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오후 3시쯤이라 애매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평정을 찾았다. 앉아. 차라도 한 잔 줄게. 나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다. 지연이가 차를 우리며 말했다. 많이 변했구나. 아니, 나이 든 걸 수도 있고. 너도 여전히 예뻐. 거짓말.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건네주었다. 갑자기 왜 30년 만에 나 정우를 만났어. 그 말에 지연이의 손이 멈췄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정우를 어디서? 화재 현장에서. 그 아이가 소방관이더구나. 지연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지연아, 정우는 너 아들이야.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담담한 목소리로.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다. 왜 말하지 않았어? 뭘 말해? 내가 연락도 끊고 사라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말해? 지연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서운함과 원망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한도현.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떠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왜 연락 안 했냐고 했어.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냈어. 근데 연결이 안 되더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하숙집을 옮기면서 연락처가 바뀌었던 것을, 그리고 새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그러다가 포기했어. 내가 일부러 피하는구나 싶어서. 지연아, 나는 괜찮아.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나도 이해해. 갑작스럽게 아이 생겼다고 하면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랬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겁쟁이였으니까. 정우는 아빠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아무것도.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어. 원망하지 않았어? 했지. 처음엔. 근데 아이 키우면서 그런 감정 가질 여유가 없더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빴어. 지연이는 정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했다고. 식당 일, 청소 일, 심지어 새벽 배달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완전히 용서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당연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었다. 정우는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어? 가끔, 특히 사춘기 때. 근데 내가 힘든 티 내지 않으려고 했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라.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정우가 어머니를 배려해서 궁금함을 참았을 것이다. 나 정우에게 말해도 될까? 지연이가 나를 빤히 바라봤다. 뭘 말하게? 내가 아버지라는 걸.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우가 결정할 일이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내 아들을 알고 싶었다. 27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지연아, 도현아,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지금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조급해하지 마. 정우는 좋은 아이야.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천천히 해. 아버지가 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지연이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고마워. 정말 그만해. 이제 가. 나 장사 준비해야 해. 나는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변했어. 예전처럼 무책임하지 않아. 그럼 증명해. 말로 하지 말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식당을 나온 후 나는 한참을 길 위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우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다. 27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빠야라고 말한다면 정우는 어떤 기분일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 온종일 이 문제를 고민했다. 어떻게 정우에게 접근해야 할까? 그리고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서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박완서의 다른 작품을 찾으러 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나목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엄마의 말도 있나요? 나는 그 책을 찾아주며 정우를 유심히 관찰했다. 지연이를 만난 후 보니 정우에게서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눈매는 나를 닮았고 미소는 지연이를 닮았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네. 어머니요. 건강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 하시긴 하지만 식당 일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혼자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소방서 일도 있고 해서. 정우의 말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있었다면 지연이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 소중하죠. 네,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부재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우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죄송합니다. 그냥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알고 있어서.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아버지는 없을까?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도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정우의 성숙함에 나는 감동받았다. 동시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머니도 아들도 과찬이세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디선가 화재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죄송합니다. 급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하세요. 정우가 서점을 나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부재했다. 과연 내가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 밤
나는 30년 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다. 1993년 3월, 나는 목포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했다. 지연이와는 고등학교 때 만났다. 그녀는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지만, 나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줬다. 가난한 내 처지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도현아, 가난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지연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웠다. 데이트를 할 때도 돈이 없어서 항상 공원이나 바닷가를 걸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결심했다. 서울로 올라가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떳떳하게 지연이와 결혼하겠다고. 도현아, 꼭 가야 해. 응,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나는 상관없어. 너와 함께라면 내가 상관 있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서울로 떠났다. 지연이는 울면서 배웅해 줬다. 약속해. 꼭 돌아온다고. 그럼 2년만 기다려. 2년 후에는 꼭 돌아와서 결혼하자.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빠듯했다. 언제 성공할 수 있을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연이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매일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사실 핑계였다. 연락하려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성공한 후에 나타나고 싶었다. 하지만 성공은 오지 않았다. 아니, 성공의 기준이 점점 높아졌다. 처음에는 취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승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야 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 1년, 2년, 5년, 10년,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미루고 있는 건 성공이 아니라 지연이에게 돌아가는 용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10년이 넘게 연락을 끊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지연이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기로 했다. 서점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책 속에서라도 위안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이에 대한 생각은 없앨 수 없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웠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 알았다. 지연이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다. 27년 동안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다. 52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 지연아. 미안해, 정우야. 며칠 후 큰 화재가 발생했다. 시내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나는 TV를 보면서 불안해했다. 정우가 출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과연 저녁 뉴스에서 정우의 모습이 나왔다. 8층 건물에서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뉴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혹시 정우가? 나는 급히 전화를 들어 소방서에 전화했다. 실례합니다. 이정우 소방관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가족분이 아니시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 나는 정우의 가족이 맞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남이다. 나는 급히 지연 식당으로 달려갔다. 식당 문은 닫혀 있었고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병원에 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인근 대학병원들을 전화로 확인했다. 세 번째 병원에서 이정우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도연이, 정우는 어때? 의식은 있는데 다리를 다쳤어. 수술해야 한대. 나는 지연이 옆에 앉았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정우는 강한 아이잖아. 무서워. 만약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지연이가 일어섰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정우가 들어갔다. 지연이와 나는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고마워.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와줘서.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지연이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다. 정우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미안해.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3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길 예정이고 내일부터 면회 가능합니다. 지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가서 쉬세요. 오늘은 면회도 안 되고.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을래? 만약에 깨면. 지연아, 집에 가.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야. 내가 정우 어머니잖아. 너부터 건강해야 정우를 돌볼 수 있어. 결국 지연이는 집에 갔다. 나는 병원에 남아서 밤을 새웠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환자분이 깨셨어요. 면회는 짧게만 해주세요. 나는 회복실로 들어갔다. 정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뚜렷했다. 사장님,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와 함께 왔어. 지금은 집에 가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세요? 그냥 서점 손님인데. 그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좋은 청년이잖아. 당연히 걱정되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지연이와 먼저 상의해야 했다. 정우가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다리 부상으로 당분간 소방서 근무는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회복이 순조로웠다. 그 사이 나는 지연이와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였다. 정말 말할 거야? 지연이가 물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정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지연이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도현아, 솔직히 말할게. 응, 나는 아직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30년 전에도 너는 돌아오겠다고 했어. 근데 돌아오지 않았잖아. 지연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 봐 무서워. 정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나서 또 사라지면 어떡해. 그녀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그들을 버린 적이 있었다. 약속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말은 쉽지.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지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보여줘. 행동으로. 어떻게? 정우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우만이 아니라 나도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는 나에게 단순히 정우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었다. 지연아, 나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며칠 후 나는 마침내 정우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내 서점이었다. 정우가 다리 때문에 많이 걸을 수 없어서였다. 정우야, 할 말이 있어. 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중요한 이야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우야, 사실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네, 윤지연 씨. 내 어머니와 나는 30년 전에 연인 사이였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거짓말이시죠? 아니야. 사실이야. 그럼 왜 이제서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30년 전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떻게 서울로 올라왔는지, 왜 연락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정우를 찾게 되었는지.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때로는 놀란 표정을, 때로는 화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응, 며칠 전에 만났어. 그럼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우야, 나는 잠깐만요. 정우가 내 말을 막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정우는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빠른 걸음이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다. 정우가 서점을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다. 나는 매일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정우는 어때? 많이 혼란스러워해. 뭐라고 하던. 아직 아무 말 안 해. 방에만 있어.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게 아닐까? 지연아, 내가 잘못했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잖아. 그래도 시간을 줘. 정우는 신중한 아이야.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 수가 없었다. 정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던 열흘째 되는 날, 지연이가 서점을 찾아왔다. 도현아, 지연아, 갑자기 왜? 정우 말이야.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 잘못됐어? 정우가 소방서를 그만둔다고 해. 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너 때문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 때문에 정우가 그러더라. 자기 아버지가 도망친 비겁자인데 자기가 무슨 영웅 놀이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 사람들 구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는 모른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나는 머리를 감쌌다. 내가 정우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정우를 만나봐. 정우가 만나줘야 할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저녁 나는 지연 식당으로 갔다. 정우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정우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할 말이 있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다. 소방서 그만두지 마. 그건 너의 꿈이잖아. 꿈이요.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꿈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정우야. 내가 소방관인 건 나와 상관없어. 내 자신의 선택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지 마. 정우가 나를 빤히 바라봤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2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아픈데도 참고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정우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세요?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속죄하려고. 속죄요? 응.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정우가 비웃었다. 27년을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 만약에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대화 이후 정우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차갑기는 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정우가 다시 서점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정우야. 나는 반갑다는 표정을 애써 숨겼다. 소방서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행이었다. 책 보러 왔어? 아니요. 질문이 있어서요. 질문. 정우가 의자에 앉았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내 가슴이 뛰었다. 당연히 궁금하지. 그럼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너한테서 직접 듣고 싶어.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게 5살 때였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유치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거든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연이가 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언제 알았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농담 반으로 말했거든요. 너 아버지 도망간 거 아니냐고.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땠어? 화났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나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정우가 나를 바라봤다. 사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27년 동안 뭘 하고 계셨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울에서 공장 생활, 야간 대학, 그리고 서점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후회해.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겁쟁이였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그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린 거예요? 맞아. 변명할 수 없어. 정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우야,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나는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27년 늦었지만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대화 이후 정우와 나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매주 서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서로의 빈 시간을 채워가는 과정이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물었다. 뭘? 어머니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사랑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 재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절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려?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우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아직도 어색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우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진짜 아버지가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 정우야. 저야말로요. 아버지, 한 달 후. 우리는 지연 식당에서 처음으로 3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지연이 요리 솜씨가 늘었네. 지연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30년 전보다 나아졌어. 당연하지. 그때는 라면도 잘 못 끓였잖아. 야, 그때 대학생이었어. 우리는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도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점점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곳이 도서관이었어요? 응. 내 어머니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줬어. 로맨틱하네요. 그런가?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다. 그때 내 아버지 너무 수줍어했어. 책 주면서 얼굴이 빨개졌거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잖아. 고맙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듯이 사라졌어. 정우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지금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연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설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소방서 일을 계속했고, 나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지연 식당을 도왔다. 어느 날, 정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제안이 있어요. 뭔데? 서점과 식당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야? 정우가 설명했다. 서점 옆에 작은 카페를 만들고 지연이가 간단한 음식과 차를 파는 것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차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나는 지연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아. 혼자 식당 하는 것보다는 그럼 해보자.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서점 공간을 조금 줄이고 옆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다. 지혜의 숲 북카페,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오픈 첫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온 것도 있었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실 수 있어서 좋네요. 음식도 맛있어요. 사장님들 부부세요? 그 질문에 지연이와 나는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손님들이 가고 나서 지연이가 말했다. 도현아, 응,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지연아, 나는 아직 답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연아, 결혼하자. 네, 지연이가 깜짝 놀랐다. 30년 늦었지만 그때 약속 지키자. 도현아,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약속해.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야, 30년 동안 뭐 했어? 너를 그리워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정우가 들어왔다. 어? 뭐 좋은 일 있어요? 정우야, 우리 결혼한다. 진짜요?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우리의 결혼식 준비는 소박했다. 나이가 있는 만큼 화려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원했다. 하객은 누구를 부를까? 지연이가 물었다. 많이 부르지 말자. 가까운 사람들만. 그럼 내 친구들 몇 명이랑 내 서점 단골들도 몇 분 모시고. 정우가 말했다. 저희 소방서 동료들도 올 거예요. 모두 궁금해하거든요. 뭘? 저를 27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말에 나는 부끄러웠다.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인데. 아니에요. 지금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요. 정우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결혼식장은 우리가 처음 만난 도서관 근처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다.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다. 50대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지연아, 후회하지 않아. 뭘?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지연이가 웃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 그래도. 도현아, 나는 행복해. 정말로.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 털이 많이 섞여 있었다. 52세의 나이가 실감났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지연이의 친구들, 내 서점 단골들, 그리고 정우의 소방서 동료들까지. 아버지, 긴장하세요. 정우가 물었다. 그는 오늘 주례를 맡기로 했다. 아니, 조금, 괜찮아요. 어머니도 많이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정우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정말 의젓해 보였다. 정우야, 고마워. 뭐려? 우리를 이해해줘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음악이 울리고 지연이가 입장했다. 흰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30년 전의 그 소녀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우가 주례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랑 한도현 씨의 아들이자 신부 윤지연 씨의 아들인 이정우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두 분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사랑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우가 감정을 담아 말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냐고. 맞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춘 지금이야말로 두 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도현 씨, 윤지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윤지연 씨, 한도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으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었다. 선언합니다. 한도현 씨와 윤지연 씨는 이제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지연이를 안았다. 고마워, 지연아. 나야말로. 우리는 키스를 했다. 52세와 50세의 키스. 조금 어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다. 아침에는 함께 북카페를 열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문을 닫았다. 정우는 여전히 소방관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 큰 화재가 있었어요. 다치지는 않았지? 네, 괜찮아요. 하지만, 뭔데? 예전에는 무모하게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조심하게 돼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흐뭇했다. 지연이와의 일상도 새로웠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도현아, 아침은 뭘 먹을까? 뭐든지 좋아. 내가 만들어주는 거면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뻐 보였다. 북카페도 잘 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젊은 커플들도 자주 찾아왔다. 사장님들 보면 우리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어져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뿌듯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세 명이 함께 산책을 했다. 이상해요. 정우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이렇게 가족이 함께 걷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정우는 27년 동안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정우야, 미안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 지연이가 말했다.
우리 정우 결혼은 언제 할까? 어머니, 정우가 부끄러워했다. 뭘 부끄러워해? 좋은 여자 만나야지. 아직 일찍이에요. 27살이 일찍이야. 아버지는 52살에 결혼하셨잖아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러게, 나는 너무 늦었지. 늦었어도 잘한 거죠. 때가 되면 하는 거니까. 정우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6개월 후,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정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한 것이다. 부모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 김수진 씨예요. 간호사거든요. 수진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였다. 정우와 잘 어울려 보였다. 안녕하세요. 정우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말썽 피우지 않았어? 지연이가 농담조로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수진 씨와 정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다. 우리 가족에 또 다른 구성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연이와 나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다. 정우 여자친구 어떻게 봤어? 좋더라. 정우가 행복해 보여. 그럼 됐지 뭐.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지연아. 응,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30년 전에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가정은 하지 마. 지금이 좋아.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도현아,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받아줘서. 바보야. 사랑하는데 뭘 받아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0대가 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1년 후, 정우와 수진이 결혼했다. 이번에는 내가 주례를 맡았다. 정우야, 아버지가 늦게나마 하는 말이야.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이야.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라. 네, 아버지. 정우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다. 수진 씨, 우리 정우가 좀 어리석을 때가 있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야. 잘 부탁해. 네, 아버지. 수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나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결혼식 후 우리는 모두 북카페로 돌아왔다. 이제는 내 식구가 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됐네. 정우가 농담했다. 아직 일러. 그래도 곧 정말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뭐, 정우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축하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도 감격했다. 27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이와 나는 북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러게, 꿈만 같아. 도현아, 후회하지 않아. 뭘, 30년을 잃어버린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왜? 그 3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이야. 젊었을 때 우리는 미숙했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의미에서는 때가 된 거네. 응, 우리의 때.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52세에 찾은 늦은 봄날이었다.
지연아, 응, 사랑해.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6개월 후, 우리의 손녀가 태어났다. 정우를 닮은 작은 아기였다. 할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정우가 말했다.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도희, 도희. 응, 희망의 희. 늦었지만 찾은 희망이라는 뜻이야. 좋은 이름이네요. 작은 도희를 안고 있는 순간 나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은 처음이었다.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그러게. 나는 도희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을 주지 않겠다고. 내가 정우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는 다 해주겠다고. 도희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할게. 작은 도희가 웃는 것 같았다. 북카페 지혜의 숲은 이제 3대가 함께 운영하는 진짜 가족 사업이 되었다. 간판에도 작은 글씨로 추가되었다. 지혜의 숲 북카페 책과 사람, 그리고 사랑이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늦었지만 찾은 우리의 봄날, 30년을 헤맨 끝에 찾은 우리의 봄날, 비록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봄날이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5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도현처럼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27년 늦게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망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52세의 늦은 봄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